빅테크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지난 주말 토요일에 델타 변이 플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델타 변이 플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기존의 코로나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변종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폐막된 2020 도쿄올림픽에서 미국이 대회 마지막 날 구기 종목 초강세로 금메달을 여러 개 추가하면서 줄곧 선두였던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림픽을 마감했는데 중국인들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이 올림픽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주우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북가주에서 델타 변이 플러스 환자가 또 한꺼번에 여러 명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플러스, 이게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델타 변이 플러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뭐 영어식으로 하면 델타 플러스 버리언트니까 또 어떤 데서는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용어가 좀 정리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델타 변이 플러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플러스가 좀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왔어요.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의 공식 발표인데요. 네. 지난 7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루에 델타 변이 플러스 감염자가 64명이나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 관할 지역에서 64명이나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카운티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뭐 아시다시피 애플이라든가 구글, 인텔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64명이 지금 한꺼번에 델타 변이 플러스 감염자로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런데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 델타 변이 플러스 감염자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델타 변이와 함께 델타 변이 플러스 감염 경로를 지금 함께 추적하고 있어요. 이 그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이.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한꺼번에 이렇게 64명이나 나온 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난 주말에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분석할 만한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플러스의 이번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평가를 지금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전했고요. 기존의 델타 변이 그 확산에 비해서 과연 이 델타 변이 플러스가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걸 더 우려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데 그냥 뭐 그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우려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델타 변이 플러스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지배종이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보다 또 변종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더 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이보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델타 변이도 상당히 강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델타 변이보다 좀 더 뭔가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된 게 이제 델타 변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계속 지금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진화했다는 건 그만큼 델타 변이보다 무언가 더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의 델타 변이와 델타 변이 플러스가 같지 않아요. 같으면은 변종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뭔가가 더 좀 추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대단히 높다는 건 비슷하다. 델타 변이나 델타 변이 플러스나. 하지만 델타 변이 플러스가 델타 변이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델타 변이 플러스는 우리가 지금 뭐 파이자나 모더나나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런 백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플러스가 올해 3월에 처음 유럽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일본, 미국, 이스라엘 지금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까지 좀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난 6월 말에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이 델타 변이 플러스에 의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망자 중에 델타 변이 감염자다 하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 플러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델타 변이 플러스가 기존의 델타 변이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역시 백신 대응 능력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 인체 세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관문, 도어 같은 역할하는 부위가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예.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여러 번 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간의 세포에 착 달라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갈고리가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델타 변이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한 차례 변형이 일어나서 더 인체 세포에 잘 달라붙고 잘 침투할 수 있도록 그 변형된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변형된 델타 변이에 이 델타 변이 플러스가 생겨난 건데, 이것은 K417N이라는 변이가 더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K417N이라는 형태는 단백질이 변이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지금 변이된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베타와 감마 변이에서 지금 그 발견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417N이라는 이 그 새로운 그 델타 변이 플러스의 핵심 성질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존의 코로나19에서 델타 변이가 나온 거는 이 전파력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델타 변이가 나왔는데, 전파력만 지금 확산되니까 전파는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백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신에 네. 의한 항체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맥을 못 추니까,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이제 인간의 몸을 거치면서 야, 이것 봐라. 우리가 이제 이 항체를 이겨내야겠구나. 백신을 예. 이겨내야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델타 변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 플러스가 들어오면 백신을 맞은 사람도 감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성질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플러스가 지금 그냥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요.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플러스가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지금 그 과학자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델타 변이 플러스가 델타 변이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5배가 높다고 그래요. 5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돌파 감염이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돌파 감염은 아마 델타 변이 플러스에 감염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델타 변이 플러스의 등장을 이제 과학자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이게 게임 체인저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델타 변이 플러스는 게임 체인저로 좀 불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써왔지만 그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상황이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걸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했는데, 이 델타 변이 플러스는 반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델타 변이 플러스가 상징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다, 이제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델타 변이 플러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 플러스를 많은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은 충분한 연구 자료가 없어서 지금 백신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대략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지금 계속 아마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델타 변이가 그 영국에서 나온 그 변이 바이러스 알파 변이보다 그 전파가 1.6배가 더 빠른 것으로 지금 그 알려지고 있는데, 그 델타 변이 플러스는 전파력은 델타 변이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전파력도 대단히 뛰어난데, 여기에 더해서 백신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회피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있잖아요. 치료제. 감염된 사람은 우리가 치료제를 넣어가지고 치료해주고, 또 감염되기 전에는 이제 백신을 넣어가지고 또 예방을 해주는데, 그런 치료제나 백신 공격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성질을 지금 이 바이러스들이 원하고 있고, 이 델타 변이가 가장 그 능력이 뛰어난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지금 그런 쪽으로 좀 변화한 것 같다. 델타 변이 플러스를 통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백신 접종만 강조해 가지고는 더 이상은 이 확산을 막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온 이상 백신도 좀 달라져야 될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인간이 기존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백신을 만들면서 게임 체인저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나오고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오면서 바이러스도 또 백신에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의 백신 갖고는 지금 어려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한층 진화한 이 참 똑똑한 이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잘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올림픽 관련 네. 소식인데요.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해서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로 대회를 마쳤는데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네.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미국이 금메달 39, 은메달 41, 동메달 33개로 1위에 올랐고 중국이 줄곧 1위로 달리다가 마지막 날 역전을 허용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는데 네. 금메달 38개, 미국과 하나 차이입니다. 은메달 32개, 동메달 18개에서 2위인데 이 미국이 이렇게 마지막 날 중국을 밀어내고 1위로 이제 올림픽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마지막 날 구기 종목이 몇 개가 그 결승전이 남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미국이 이제 금메달을 추가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대회 막판에 뭐 남자 농구라든가 여자 배구라든가 구기 종목 결승전에서 미국이 금메달을 차지했고 반면에 중국은 38개 금메달, 미국과 하나 차이인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 종목이었어요. 개인 종목. 그러니까 단체 어떤 협력을 요하는 단체 종목은 거의 없고 개인 종목이었습니다. 탁구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중국의 초강세 종목인 탁구를 제외하면 뭐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단체 구기 종목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극도의 부진을 보였는데 이것이 막판에 미국에게 따라잡힌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의 이번 구기 종목 성적을 보면은 개인 종목에 비해서 아주 처참할 정도로 안 그렇죠.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이 참 개인 종목은 뭐 추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은 뭐 14억 인구 대국 아닙니까? 이 뭐 세계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 5분의 1에 달하는 사람이 지금 중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고를 뽑으면 그 사람이 확률상으로도 세계 최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영이든 탁구든 중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구기 종목도 마찬가지죠. 뭐 야구 9명하고 축구 11명하고 배구 6명하고 그러면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11명, 9명, 6명 뽑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그 팀이 세계 최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상. 그런데 구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개인 종목은 중국이 탑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구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기 종목이라는 것은 특성상 개인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체로서. 그러니까 그것은 협동을 한 건 곧 희생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나만 잘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한다. 이제 그것이 이번 올림픽에서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꼽아보면 중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는 남자 축구입니다. 근데 남자 축구는 최고 인기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지역 예선에서 탈락해서 일본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여자 축구 본선까지 오르긴 했지만 무승. 그러니까 조별 예선에서 1승도 못 올리고 결국 예선 탈락했고, 단체 구기 종목 대부분이 다 8강에도 모르지 못하고 다 탈락했어요. 그나마 이번에 처음 도입된 3대3 여자 농구에서 동메달 딴 것이 전부입니다. 탁구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중국이 아주 안 좋은 성적이었고, 특히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전통적인 그 강호인 여자 배구입니다. 중국 네. 여자 배구는 아시아 최강을 넘어서서 뭐 세계 여자 최강급의 전력을 오랫동안 보유해 왔었는데, 지난 2018년 리오 올림픽 때도 중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냈어요. 예. 그만큼 중국 여자 배구는 세계 최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에서 조별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그럽니다. 1승 3패. 조별 성적 1승 3패로 예선 탈락의 수모. 정말 중국 여자 배구가 이렇게 몰락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몰락했고요. 랑핑 여자 배구 감독이 중국의 국민적 영웅으로 불리는데, 왜냐하면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 따냈으니까. 근데 그 책임을 지고 8년 만에 감독직에서 지금 사퇴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단체 구기 종목은 아주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네, 중국의 개인 종목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면서도 단체 구기 종목에서 부진한 것과 관련해서 네.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고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인들의 어떤 그 뭐 민족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중국인들의 특성이 이 올림픽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 영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넓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냥 중국이다, 차이나다 이런 의식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다른 그렇죠. 나라들에 비해서. 대신에 지역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나는 뭐 하북 출신이고 나는 뭐 어디 강남 출신이고 이런 그 지역에 따른 그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국가대표로서 중국으로서 하나다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색이 강하다는 거, 요 점이 그 하나의 그 중국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굉장히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실제로 중국에서 보면 중국에서 누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괴한에게 갑자기 뭐 길거리에서 뭐 습격을 당한다든가 이럴 때 못 본 채 지나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을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인들의 이런 의식, 나만 아니면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뭐 이런 의식이 이게 굉장히 팽배하다고 그래요. 이게 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중국인 13억 명 14억이라는 중국 전체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종목에선 잘하는데 나의 어떤 입신양명 이걸 잘해서 내가 꼭 성공해야지 하는 이런 면에서 잘하는데 단체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기적이라는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될 네.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14억 명의 중국인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가정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남에게 피해를 입지 마라. 이제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개인주의를 교육받으면서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중국의 가장 큰 특성이 개인주의가 아주 만연돼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조금만 더 발전하면 이기주의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기주의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게 사실 나쁜 얘기는 아니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건 좋은 얘기지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다 보니까 나도 남에게 피해받기 싫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강해요. 중국인들의 의식이. 그래서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지만 반대로 남이 나한테 피해 주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어릴 때 자라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그게 뭐 20대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중국인들이라는 이제 그런 그 분석입니다. 그래서 개인 종목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되니까 개인 종목은 굉장히 잘하는데 단체 구기 종목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체 구기 종목 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서 같이 훈련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남들과 부딪히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타인과 교류해야 되는데 구기 종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점점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그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윈이 과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참 비슷해요. 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에서는 늘상 학교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교육한다. 이렇게 마윈이 얘기합니다. 자기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고 그래요. 뭐 초중고 다닐 때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남한테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마라. 이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남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린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 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결국 그 중국인들에게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이런 그 스포츠에서도 영향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중국인들의 특성이 잘 드러난 올림픽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수 국장이었습니다.